프로그램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AITC 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는 인공지능, 지식재산, 기술법 분야의 융합 연구를 주도하며 학계와 산업, 정책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Stablecoin and the US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과 미국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발표는 카이스트 전우정 교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정 교수님은 지니어스 액트의 핵심 내용, 준비금 요건과 발행 인가 제도, 소비자 보호 장치에 대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EU의 마이카 제도, 일본의 지급 결제법, 한국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비교하며 각국의 규제 특징과 글로벌 규제가 경제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전우정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께서 바쁘신 금요일만 이렇게 모여주셔서 특강 들으시고 또 이혜진 판단이 강의 아주 너무 귀한 강의, 중요한 강의 이렇게 강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그래서 제가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혜진 판단에 비해서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귀한 시간에 이렇게 MIT 졸업하신 우리 동문 분께서 열심히 보이시고 서로 수학 상담하시고 너무나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또 박성태 원장님의 든든한 말씀 해주신 박성태 원장님께서 든든한 연구비 또 마련해 주셨고 법 기술과 법 포럼이 앞으로 이곳에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말입니다만 또 12월 초에 NIU 로스쿨에서 부학장이 비롯해서 많은 훌륭하신 로스쿨 NIU 로스쿨 분들이 5분께서 총 출동하셔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소개를 좀. 예. 저희 이제 카이스트가 총장이 해야 하는 것 리더십 NIU와 계속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학기 때는 학부생 중에서 제가 한 10명 정도 10명에서 20명 정도 선발해서 한 학생당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지원하면서 뉴욕에서 생활하고 생활비 위주로 숙소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지원해서 뉴욕을 보내서 NI의 수업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박성필 교수님과 저도 NI 노스쿨 교수님들하고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를 하고 작년에 박성필 원장을 모시고 NI 노스쿨에 가서 NI 노스쿨 올해도 이제 강 원장님 모시고 11월에 가고 12월에는 NI 노스쿨 교수님 5분 지니 프로모 교수 고학장하고 사절린 교수님 마이클 와인베르 교수님 제이슨 슐츠 그 다음에 구글러 교수님 부학장님이 여러 분 계신데 부학장님 나이스님 두 분 모시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열심히 활약하시는 교수님 제이슨 슐츠 교수님 의학과 본문도 하시고 유명하신 분인데 프로 교수님은 MIT를 나오셔서 기술적인 게 그런 훌륭한 교수 5번이나 총 출동하자. 요새 한류 K-pop 데모 콘서트 때 많은 분들이 한국에 같이 이분들이 이렇게 5번이나 오시니까 그때가 본 적이 없어요. 박수 칩시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뉴욕에서 교수님 강의하셔야 돼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혹시 이제 저희가 그분들의 강의를 그냥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들어도 되긴 하는데 기왕이면 5분이 하시고 우리 중에서 5명이 발표를 하는 그런 그 컨퍼런스를 만들면 어떨까? 네, 이분들은 와서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고 계셨거든요. 영어 잘해요. 알렉스 리 교수님이 극찬하시고 최고예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질문을 생각하고 좋은 질문을 많이 그게 날짜가 지금 하실 수 있는 날짜가 12월 9일에 대법원에 있는 오디에이션 대학교 선생님들 할 거고 그다음에 11일 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대학부에서 잘 해주시면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진 하나님께 그 부장님께 관련도 깊이 감사드리고 그렇게 기가하시고 노태학 내국관님 까지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예, 그게 이제 12월 10일이니까 잘 보내주세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 지니어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또 이제 새 정부에서 더 과감하게 밀어주고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도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저희 소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일단 오늘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상자산 요소가 어떤 분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이냐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하시는 분도 계시죠.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 자산이 이제 가상 자산 우리나라 이제 가상 자산이 가장 실정법으로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인데 여기 이제 가상 자산 개념 정의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그 규정은 아주 폭넓게 규정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다는 게 단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는 제외한다고 조항만 있습니다. 제외하는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제외한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 법률안이 5개가 국회에 상정됐고 추가가 하나가 상정될 예정인데 그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회사, 일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발행 주체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률안 아닙니다. 그저께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출범 올해 안으로 여러 법률안을 조율을 해서 올해 안으로 정기국회에서 가상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능한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말 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가 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상자산 나머지 일반 인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가상자산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시니어 스테이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통화 기반이 아니라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수 있고, 은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실물 자산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테라나 우리 한국분으로서 원도용된 테라가 실물에 기반하지 않고 오로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면 요새는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그게 가까운 가지고 실물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 워낙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지금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원래 가상자산인데 가상자산은 이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가상자산인데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1 스테이블 코인 가격 1달러를 금 또는 은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 또는 은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안정된 가치를 가진다. 그런 측면이 있는 가상자산, 기본 가상자산. 근데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5개 법률안을 거기는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거기에 정의 규정에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그 법률안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법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중에 그거를 2개로 나눠서 가치 보정형 디지털 자산 뒤에 보시겠습니다.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일반 디지털 자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도 디지털 자산 안에 속하는 디지털 자산의 분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법률안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가상 자산 가상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에 투자를 하면 거의 가치 저장 수단이, 교환 수단이 될 수 있느냐. 이제 뭐 비트코인으로 옛날에 뭐 피자 한번 피자도 사고 그때 교환 수단. 그리고 비트코인은 테슬라도 사고 앞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교환 수단 훨씬 많이 사용되고, 제가 듣기로 이제 새 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을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당하는 검토하고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국민은 그거 가지고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드시거나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 하셨을 때 그때 이제 교환 수단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포용성 확대는 저비용으로 성공한 대표적으로 XRP가 미국 월스트리트에 투자를 받아서 처음부터 국경 간 송금 적합한 그런 혁신적 자산 클래스 효율적인 국제 특히 XRP가 기술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지금까지는 미국에서는 그 전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SEC가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증권 거래 우리나라를 치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지금 이제 SEC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뺀 나머지 가상자산은 대부분 증권이다. 그렇게 전제로 미국 증권거래법, 증권법을 적용해서 다 소송을, 민사소송을 많이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XRP가 이제 판결이 나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XRP가 일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인들한테 일반 투자자한테 판매됐을 때는 증권이 아니다. 근데 발행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한테 판매했을 때는 증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두 가지 경우 구분을 해서 증권인 경우가 증권이 아니고 구분을 했는데 리플렉스, XRP를 가진 리플렉스와 SEC가 둘 다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 올라간 합의를 둘 다 항소 취하를 해서 지금 1심 판결을 유지가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미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라이센스 제공하고 자금세탁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 송금 비용을 절감하고 마이크로 파이낸스 할 수 있고 금융 포용성 그 뱅킹 서비스 접근성을 XRP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대체하겠다 그렇게 목표로 하고 그 실제로 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에서 그 테더로 그 상인들이 결제를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 상인들이 동대문 시장은 우리나라 옷을 파는 데, 우리나라 옷을 파는 데지, 우리나라 상인들이 중국 옷을 사는 데가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중국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의 동대문 시장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의류를 해외로 판매하는데 그때 테더를 당하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상인이 와서 동대문시장에서 우리나라 와서 사고 돈을 이제 샀으니까 우리나라 상인이 돈을 받으니까 중국 상인이 돈을 주고 근데 그거를 태도로 동대문 시장에 또 조선족 그 상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태도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사가 나고 좀 있다가 실제로는 동대문 시장에서 태도로 많이 안 한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기사가 나왔고 그동안 이제 그 동대문 시장에서 상인 재추측입니다. 태도로 거래를 해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근데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아니다 그다음부터는 아니다 태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실제로 태도를 많이 쓰고 있고 또 보시면 뉴스를 보면 해외여행을 갈 때 태도 기반한 신용카드를 들고 나가는 해외에 가서 그 해외에서 그 태도 신용카드를 또 소비를 하겠다 이렇게 한 그 인터뷰가 내용 그때 이제 그 태도로 거래를 원화로 거래를 하니까 그러면은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의문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원화를 안 쓰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듣고 쓰면 원화의 수요가 약해지니까 환율이 오르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제 소견으로는 그거는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많이 투자가 있고 우리나라 국가 매력도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면 환율이 지금 안정이 되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테더 같은 거 쓰면 그게 기존에는 뭐 벽으로 막혀서 그게 풀어지면서 쉽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느냐 그거는 국가의 매력도를 생산 이런 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투자가 많이 들어와서 환율이 안 좋은 거. 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동대문 시장에서 판매되는 우리나라 의류가 인기가 많고 또 품질이 좋은 중국 사인들이 많이 살까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테더가 우리나라 사인들한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그 테더를 우리나라 상인이 생활비로 쓰고 있어요. 그걸 다시 원화로 바꾼다면 그거는 환율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들어오는 수출을 많이 하는데 수출이 촉진되는 과정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환율이 안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을 쓰는 거는 그거를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상자산 자체가 정해진 방향은 우리나라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있다. 요새는 정말 외국 관광객들이 너무나 쉽게 관광객인지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 외국 분들은 너무 쉽게 지하철이나 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면 환율이 안정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가상자산을 안 쓰는 거는 결과가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동대문 시장 혁신 사례라는 것은 어차피 동대문 시장은 수출하는 수입하는 게 아닌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테더를 많이 쓰고 세금을 썼고 수출에 도움이
그 외환 획득에 또 이렇게 방향. 또 이제 달러 스테이블코인가 태가 많이 쓰고 우리나라 통화 주권이 그 상실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제기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제 통화를 묶어서 예전과 같이 환율을 조절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갈수록 국제화는 되는데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 개선을 하고 국가의 경쟁을 갖추고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엑사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지금까지 계속 올랐고 최근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걸 사놓으면 가치가 계속 오르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가 1달러의 패깅이 됩니다. 원화의 패깅이 됩니다. 가치가 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환율이 오르면 조금 이득을 보실 수 있고 한 차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이렇게 큰 수는 않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에 그 이득 보시는 금액이 이렇게 크지는 않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그대로 원화에 패깅되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보다 전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교환의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새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지급하겠다. 그러면 돈 받으신 분이 식당에서 가게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정된 업체에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지급을 하는데 지금 현행법상 소득세법에 그 가상자산이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가 그거를 어떤 가상자산을 지급을 하면 그 사람의 소유였다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양도 식당 가서 밥을 사 먹고 밥값을 지불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던 식당 이제 지급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양도 그러니까 현행법에 따른 현행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현행법의 가상자산 이용자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가 제외하기 때문에 일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지금 법률안에 따르면 다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기관도 발행할 수 있고 금융기관 아닌 주식회사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이 5인 법률안 10억인 법률안 50억인 그 일반 민간에서 발행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당연히 가상자산의 개념상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소득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전부 다 합산을 해서 그 다음에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스스로 신고하고 나중에 그 국세청에서 그거를 다 계산할 수가 없죠. 계산을 하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종류의 여러 번에서의
그러면 계산하기 힘든데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그러니까 원래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여기 양도소득세 그 소득세법 94조에 나와 있듯이 모든 물건이나 모든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거 주식도 이게 대주주만 대주주 아닌 일반 소액 주주들이 주식을 거래할 때는 주식 거래세만 받지 양도세 그리고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하는 영업권, 회원권, 이축권, 파생상, 신탁수익권 요것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부동산은 그 거래를 잘 안 하잖아요. 거래를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새 하도 사고 팔면은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도 비싸고 그다음에 취득세 살 때 또 취득세 내야 되고 세금이 비싸서 거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평생 가서 몇 번, 두세 번 거래를 안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만 이제 양도소득세는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식당 가서 이렇게 결제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쓰고 1년에 몇백 번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거래할 때마다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하는데 이더리움을 바꾼다 이것도 양도 비트코인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다른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양도하고 이더리움을 바꾼다 그리고 뭐 그 알고리즘 거래하시는 가격 보면 자동으로 가격 내리면 자동으로 사고 이런 거 걸어놓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한번 거래할 때마다 일일이 다 계산을 하고 그 양도소득을 계산해서 다음에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급수단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지금과 같은 규정하에서 원화 기반세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 법이 예전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계속 연장됐다가 올해 또 연장이 2027년 1월 1일 내후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때도 아예 가상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그냥 캐피탈 개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적어도 원활 기반 스테이크홀더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야지 원활 기반 스테이크홀더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가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활 기반 스테이크홀더는 가치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원화에 패딩되기 때문에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존재 의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고 자진 신고를 해야 되고 납세자들의 책임으로 자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가 됐을 때 납세자가 신고한 게 금액이 틀리다 그러면 가산세가 그런 강한 규정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상당히 그렇다. 그래서 이제 원천 징수 시스템을 국제하고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업비트나 빗썸 이런 데서는 그 거래소에서 트레이드한 그 내역은 자동으로 다 집계를 해서 양도소득 계산을 해서 유저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 국가가 그냥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근데 이제 가상자산이 또 불법 가상자산 관련 판결도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5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는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비 이렇게 5개가 있죠. 이 원화
계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래소 5개로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환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게 만약에 너무 원화 계정 가질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많이 풀어도 특히 국내 기업의 국내 거래소에 원화 계정을 풀어주는 거는 좀 영향이 덜하겠습니다. 해외 거래소, 예를 들어서 중국계 거래소 원화 계정을 준다. 중국에서 USD, 비트코인이나 코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만약에 대량으로 발생 환율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변호사 할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기꾼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번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변호사들 지금 비트코인을 3천억이 그걸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로펌에 에스크로를 좀 해줬어. 로펌에서 3천억 그 폰 계좌에 받아놨다가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받으면 한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그런 거를 해달랍니다.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겪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때 당시에 금감원에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그런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는 3,000원 일단 그 목적이 제가 추측컨대 아마 탈세하고 관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탈세뿐만 아니라 그런 게 이루어지는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는 비트코인이 많이 들어오고 그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쉽게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을 수입하는 수입이 많아지고 우리나라 달러가 만약에 그분이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나라에서 팔고 나간다면 달러가 해외로 유출돼 비트코인 수입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비트코인 들고 와가지고 거래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죠. 국내에 계신 분이 국내에서 채굴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있는데 이걸 해외로 나가면서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과 해외에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현금화 하시는 그런 경우 수출이 아니라 수입과 같은 효과가 생겨서 환율이 좀 우리나라 환율이 불리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크로를 제안한 그때는 정부 분위기 자체가 가상자산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책은 환율적인 방어 측면에서 바람직한 한 정책이었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해킹 방지를 해야 되죠. 특히 이제 그 북한 해커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많이 해킹을 해서 그걸 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판단을 합니다. 중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 폐지가 됐습니다. 홍콩만 최근에 가상자산 거래소 열었습니다.
북한의 해킹한 북한 해커들이 이제 가상자산 해킹한 가상자산 중국은 이제 거래소가 없어요. 중국은 업비트나 비썸 같은 거래소 다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가 있고 그다음에 호흡이 이런 거래소가 있나 해서 다 폐쇄된 중국에서는 이제 거래소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암시장에서 그거를 청구가 하고 그런다는 첩보가 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 보안 수준을 상당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해킹하고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 이렇게 부과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워낙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저들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해외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총 합이 더 많다고.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여러 가지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 더하면 해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숨겨놓고 세금 안 내지 않고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7년부터 OECD 회원 가상자산 거래소 자동으로 교환하는 세제 투명성으로 그런 크립토 에셋 프레임워크를 체결했습니다. 2027년 우리나라 양도세 구간 시점하고 맞물렸습니다. 그때부터 OECD 회원국들은 거래소 자동으로 다 우리나라 국세청이랑 미국 국세청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워크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상당히 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해외 거래소에 이용하는 유저들이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또 이용할 수 있지만 또 수준 높은지 또 가상자산 예전부터 많이 하셨거든요. 뭐 에스토니 또 동유럽 거래 그러니까 OECD 회원국의 또 터키레드 이런 곳에까지 가셔가지고 진출하셔가지고 하시는 분이 불과 또 계셔서 OECD 회원국과 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그런 풍선 효과 이제 전부 다 에스토니아나 불과 터키 이런 데로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가별로 그 비트코인 그 보유량이 지금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국, 영국 미국이 그렇게 국가가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그 형사 사건에서 몰수 그 범죄 관련 비트코인에 몰수를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몰수를 하면은 그거를 한가를 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높아지니까 계속 기다려서 더 기다렸다가 처분을 하는 문제를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 그때까지 이제 계속 비축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하고 근데 신시아 루이스 그 상원 의원이 법안을 내고 향후 5년 동안 20만 비트코인을 추가 하겠다라고 법안을 내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건 이제 테라 루나 케이스 원리를 내는 알고리즘 색 같은 건데 테라를 미국 1달러 교환을 해주고
루나를 또 발행을 해가지고 루나로 이제 그 보충을 하는 가치를 보충을 하는 그런 시경 금이나 그 달러나 또 원화 대신에 해당되는 게 루나로 하는 건데 루나 자체도 그 테라폼 네트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가장 자산인데 이게 루나가 인기가 많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테라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고 비트코인으로 백업을 한다 그러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루나는 그만큼 그 인지도 거래도가 실제 사용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생각하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됐습니다. 7월 14일부터 18일을 트위터로 시작해서 세 개의 그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세 개가 지니어스 액트하고 셀러리티 액트하고 NTCBD 서베이런스 스테이트 액트인데 이 세 개 중에 지니어스 액트만 상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 서방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제정이 됐고요. 시행일은 18개월 1년 반 이후에 시행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하고 NT-CBDC 서베이런스 스테이트 액트는 이제 하원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지금 아직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상원에서 통과하고 하원에서 통과를 해서 대통령이 사행까지 했죠. 지니어스 액트는 이제 풀 네임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te 그것을 줄여서 이제 지니어스 액트. 흔히들 얘기한 이제 미국의 달러 너무 많이 발행을 해서 환율이 떨어지고 미국 그 국채가 중국도 이제 경기가 일본도 경기가 있어서 중국과 일본이 더 이상 예전같이 사주지 않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가 미국에서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해야지 정부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데 국채가 그 수요처가 없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미국 그 달러와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를 해서 달러와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지니어스 액트에 따른 담보가 있어야 돼요. 100% 준비금을 유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1000개를 발행하고 1000달러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에 1달러씩 1대1로 매칭을 해서 100% 준비금을 유지하는데 그 준비금이 US 국채와 또 그와 비슷한 주로 US 국채로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을 하면 그만큼 그 발행한 양만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국채를 더 발행을 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게 정말 획기적인 미국 그 정부가 또 부채가 많은데 그 미국 정부의 부채도 상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이제 달러화를 예전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 결제를 할 때 달러화로 하도록 그렇게 미약을 했었는데 그 기한이 끝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국가들이 원유를 결제할 때 중국과는 이제 미안한 결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달러 수요가
예전 기축 통화로서 지위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달러기와 스테이블코인을 더 많이 그 회사들이 만들고 이렇게 장려해서 현상을 타결하게 된다.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천재적인 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니어스 액트 이름을 짓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가이딩 앤 스테이블리제이션 이노베이션 그리고 위에 스테이블코인 이렇게 장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지니어스 액트에 따라서 달러가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한 기업들이 JP 모건,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아마존, 스타벅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애플, 아메리칸 항공, 델타, 디즈니, 콜롬비아, 영화제작사 이런 회사들이 많은 이제 국제 다국적 기업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만든 만큼 1대1로 미국 국채를 그 준비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법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 국채가 이제 트레저리 빌이 노트가 공도가 주로 이제 트레저리 빌 1년 이하의 단기 국채로 준비금을 가지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에셋 마켓 플래닛 액트는 이게 예전부터 전 바이든 정부에서 XRP가 이제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SEC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백업을 증권이라고 증권거래법, 증권법을 적용을 해서 규제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플래닛 액트는 일단 SEC가 발행인이 어떤 가상자산의 발행이 4년 이내에 탈중앙화 계획을 통해서 SEC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규정합니다. SEC는 그러니까 이 증권이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SEC한테 발행 회사에서 인플루언스에서 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60일 이내로 그 결정을 해줘야 되고 60일 이내로 결정을 안 해주면 자동으로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 된다. 저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이 되면 SEC 규제가 CFTC 그러니까 뭐 선물이나 곡물, 원유, 구리 이런 광물 자원 규제 CFTC 정부 체계로 이동을 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액트는 이제 증권이냐 상품이냐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최초 결정권은 SEC가 신청을 할 수 있고 SEC가 공포를 하지만 60일 이내로 답을 안 주면 자동으로 상품으로 분류가 되고 또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그 SEC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아직 통과가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에서 통과하지 않고 NT-CBDC 서베런스 스테이트 CBDC는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거를 금지하는 그런 법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후보자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야 된다. 한국은행 위주로 발행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은 CBDC를 발행하지 못하고 법으로 나가는 그런 법을 만든 상원을 투자하는 상원에서 심사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5가지 법안이 있는데 이 민병대 의료가 이강의 의료가 안독을 의료가 김현정 의료가 김은혜 의료가 지금 그렇게 발의가 된 상태로
강준영 의원은 신문 기사에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발의는 안 됐는데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국내법이 민병덕 의원은 금융회사 또는 비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다 포함해서 원화 기반 스테이크 발행할 수 있도록 강준영 의원, 이강현 의원은 상법상 주식회사 금융기관이 상법상 주식회사는 금융기관 아니라도 원화 기반 스테이크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합니다. 단독을 이용한 김현중 의원은 상법상 주식회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자본금은 민병덕 의원은 5억, 강준진 이강희 의원은 10억, 단독을 김현중 의원은 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들은 종합을 해서 조율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가상대표 PF에서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CBDC가 아니다. 민간에서 발행하는 CBDC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도 다음 달까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률안 최종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종합을 해서 연내 입법을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EU에서는 말씀드린 이제 미카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너무 자세하게 규정을 해서 조금 활발하게